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토록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것이다. 지은이는 정태규, 발행은 마음서재입니다. 이 책은 뇌계릭병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말도 할 수 없어 눈으로 작품을 쏘았던 정태규 작가의 감동적인 생애 기록인데요. 안타깝게도 작가는 10여 년 투병 생활 끝에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199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 작가는 소설집 청학에서 세석까지 길 위에서 편지와 산문지 꿈을 굽다를 펴냈습니다. 작가는 눈 깜빡임만으로 글을 쓰는 앙구 마우스라는 장치를 이용해 한 글자 한 문장을 완성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어 먹지도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달고 숨을 쉬면서도 아직 깜빡일 수 있는 두 눈으로 글을 쓰고 세상과 소통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생의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다만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해 육체의 감옥에 갇혀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이 불행에 대해 나 자신이 분노나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고 말한 작가는 슬프게도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가 앙구마우스로 힘겹게 써내려간 감동적인 생애 기록이자 작가로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집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다만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해 육체의 감옥에 갇혀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이 불행에 대해 나 자신이 분노나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나는 비로소 신에 대한 책무를 제외한 그 모든 책임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롭다. 나는 이 자유를 누리겠다. 이 자유 속에서 희망을 찾겠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하고 고맙다. 최근에 쓴 시 한 편으로 단안한 심정을 전한다. 병상에서 옆으로 돌아누웠다. 베란다에서 아내가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다. 그 옆으로 조그만 화분들이 아기자기 다육이, 허브, 선인장, 절주, 야생화. 베란다 너머로 건너편 아파트 지붕들이 보이고 그 위의 하늘은 침울하다. 갑자기 몰려오는 데자뷰. 아, 이것은 오래된 대웅전 벽면의 불화. 아니면 화투비광의 그림처럼 몇천 년 만에 만나는 기억.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몇천 년 후에 만날 기억. 아득하여라 시간이여. 목숨은 붉은 꽃처럼 피어선 지고.
아름다운 순간. 설에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다. 산소는 고향 마을의 뒷산 중턱에 있는 밭가에 모셔져 있다. 이곳에서는 마을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학 시절 어느 여름방학이었던가 어머니와 나는 이 밭을 매러 왔었다. 때앞볕이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어머니는 벌써 2고랑째를 메고 계셨지만 나는 반고랑도 매지 못하고 밭둑의 산수유 그늘로 물러나고 말았다. 땀을 식히며 무연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때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아름드리 참나무였다. 그 참나무의 무수한 잎새들이 탄력 있는 정오의 햇빛을 받아 물결처럼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마치 낮에 켜둔 신의 등불 같다고 할까. 숲에서 들려오는 무성한 매미소리와 짙푸른 들판과 마을의 하얀 지붕들과 함께 그건 한없는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 이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말자. 살다 보면 자신에게만 다가오는 내밀한 아름다움의 순간이 있다. 그때도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 싶다. 어머니는 돌아가시어 당신이 매던 그 밭에 묻히셨다. 그 참나무도 잘려나가 목재가 되어버린 지 오랜 이 쓸쓸한 겨울에 나는 마을을 오래 바라보고 섰다. 감나무 영가. 나는 그대 떠난 빈집의 그 깊은 마당가에선 한 그루 감나무이고 싶다. 낮이면 햇빛의 잎사귀를 반짝이며 먼 산등성이로 넘어가는 구름을 보다가 밤이면 별을 스치우고 불어오는 바람에 조용히 감꽃 몇 개 떨구고 싶다. 새벽이면 간밤에 새로이 우러난 그 맑은 우물물에 내 그림자를 들이우고 고개 숙여 서늘한 명상에 잠기고 싶다. 내 가지에 와 앉은 새들의 노래는 그대 오래 기다리는 나의 위안이다. 내 잎새만큼 푸르고 무성한 매미소리는 어떤가. 아, 가만가만히 가지를 타며 울어대는 들고양이도 잊지 말아야지. 나는 그 소리에 날마다 키가 크고 꽃을 피운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그대 언젠가 자분자분 걸어 넘어올 고갯길을 바라보며 등 뒤에 흐르는 시간을 전송하겠다. 그리하여 늙은 오후가 당도하면 어디쯤 오고 있을지 모를 그대의 가슴을 향해 툭하는 소리로 붓감 하나 떨구어 보내겠다. 네, 이 가난한 신호를 그대 우연이라도 주어주기만 한다면. 가을이면 가지가 휘게 달린 나의 찬란한 등황색의 기쁨을 그대 아는가? 나의 기쁨은 언제나 그대의 몫이다. 가장 높은 가지에 신성한 까치밥만 남기고 이 사유의 흐뭇한 열매를 모두 거두어 주길. 그리하여 그것이 또 다른 나의 기쁨이 되길. 나는 마당을 들어서는 그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며 여기 오래 서 있겠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의 잎새도 떨어져 가지가 여여가는 겨울이 오리라. 어느 춥고 눈 내리는 날 그대 아궁이를 덮이는 한 아름의 장작으로 쌓여 나는 말없이 그대 빈집을 지키겠다.
그대 아궁이에서 가장 포시라운 불꽃이 되어 너울거리길 꿈꾸며 그대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도 좋다. 그리하여 그 불꽃을 저 먼 우주로 보내는 은밀한 모스부호로 삼아도 좋다. 어쩌면 저 먼 천여별자리의 아름다운 처녀 페르세포네가 그대에게 답신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그대 향해 떠나는 강물이 되고 싶다. 저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개울물을 데리고 가슴에 생각하는 고기들을 품고 그대 기다리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고 싶다. 흐르다 막아서는 둑들도 허물고 저 혼자 갇혀있는 습지도 불러서 깃발 꽂힌 나루토와 사람들의 잠자는 마을을 지나 쉼없이 흐르고 싶다. 흐르고 흘러서 그대에게 닿으면 바다의 자궁 속으로 힘차게 밀려들고 싶다. 그때 내 차갑고 황홀한 오르가슴을 그대 욕해도 좋다. 바다의 자궁 속에서 나는 청동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는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다. 내 안일과 관성의 새장을 찢다가 부리에 붉은 피가 흘러도 저 창공의 자유를 노래하는 새가 되고 싶다. 저물녘엔 그대 창밖에 심어진 후박나무에 깃을 들이고 창문에 비친 그대의 실루엣으로 위안을 삼겠다. 그대 어느 날 저녁 창밖에서 들리는 낯선 새소리를 기억해 주길. 그 새소리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음을 기억해 주길. 나는 길이고 싶다. 언제나 그대에게로 뻗어 있는 길이고 싶다. 그 길 끝에 그대는 눈부신 못이 적삼으로 서 있다. 나는 모시고 싶다. 그대 영혼의 못이 적삼을 걸어주고 싶다. 나는 산이고 싶고 호수이고 싶고 바위이고 싶고 꽃이고 싶고 안개이고 싶고 바람이고 싶고 구름이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싶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대에게 공기처럼 가볍게 다가가고 싶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대이다. 사랑하는 이여, 이 깊은 밤 서로 얼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는 향기로 그대를 안다. 꽃에 이르는 길. 오랜만에 지인멱과 금정산에 올랐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동문까지 능선길을 타고 오르기로 했다. 연두빛 실록이 피어나는 숲길은 향기롭고 아름다웠다. 숲 사이에 지천으로 핀 진달래와 길섭에 작은 꽃잎을 피어올린 야생화들이 반갑다. 동문에 이르자 산성마을 가는 길가에 삼벚꽃이 만발해 있다. 고개 넘긴 흰 구름이 가지 위에 걸려 있는 듯하다. 그 꽃잎들을 보는 순간 작년 이맘때쯤 만났던 꼬마가 생각났다. 그때도 이 길엔 벚꽃이 화사한 봄볕 아래 활짝 피어 있었다. 꽃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5살가량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유독 낮게 내려앉은 작은 가지 끝을 잡고 꽃잎을 들여다보며 무엇라고 종알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엄마인 듯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아이에게 물었다. 꽃이 뭐라고 하니? 그러자 꼬마는 맑은 눈망울과
딴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예쁘다고 인사했는데 대답을 안 해. 꽃은 입이 없나 봐. 그치, 엄마? 아이의 엄마가 웃었고 나도 슬며시 따라 웃었다. 우리는 휴일이면 자연을 찾아 꽃과 나무를 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즐기는 대상으로만 볼 뿐 아무도 그것들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자연은 건강과 휴식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꽃과 나무가 사람과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꽃을 사랑한다는 것은 꽃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꽃의 영혼에게 인사해야 한다. 그것이 꽃의 핵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꽃과 나무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던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네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꽃의 대답을 듣고 꽃의 문을 열게 되는 날이 오기를 빌어본다. 그 꼬마가 그러했을 것처럼. 5월에는 밤새 맑은 영혼으로 깨어 있어 저기 함초롬이 다가오는 싱그러운 새벽의 발소리를 듣고 싶다. 도심의 전봇대 위에 가난하게 깃들인 둥지에서 남아 푸른 하루의 이마를 여는 새들의 날개짓 소리, 아파트 베란다에 옹색한 화분에서 남아 새로운 꽃잎을 터트리는 철쭉꽃의 상고, 그것들을 숨죽여 듣고 보고 싶다. 그리하여 내 오만한 영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상의 진리를 경건하게 배웠으면 싶다. 5월에는 등나무 그늘 아래에서 등꽃처럼 피어나는 청춘 남녀의 흐벅진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하여 언제부턴가 모르게 일상의 잡담에 무디어가는 내 젊은 감성을 불러 일깨워 그 웃음만큼 푸른 영감의 세례를 받고 싶다. 5월에는 온밤 내 편지를 쓰고 싶다. 딸기꽃 피어 향기로운 밤을 오롯한 불빛 하나 밝히고 오래 잊었던 얼굴들과 오래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금 푸르게 떠올리고 싶다.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싶다. 5월에는 비 오고 바람 불더라도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 쑥부쟁이 꽃잎 빛깔로 갠 하늘 아래 간밤에 비해 삼단 같은 머리를 감은 보리 이삭들이 살가운 바람에 탐스런 물결을 자아내는 어느 들판 어귀에서 젊은 날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리운 사랑 하나 만나고 싶다. 그러다 문득 내가 있던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는 깨달음이 이슬라치면 그 먼 길을 허이허이 되돌아오고 싶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이웃에 대한 내 가난한 사랑을 새로운 의미로 깨우치고 싶다. 5월에는 지나치는 모든 아이들에게 눈웃음을 주고 싶다. 온 산에, 온 들판에, 온 하늘에 짙어가는 5월의 실록이 바로 그들 아니랴. 5월에는 경주 남산을 오르고 싶다. 아직도 무열왕과 문무대왕의 백성들이 흰옷 입고 푸른 골짜기를 서성이는 곳, 순하디 순한 눈망울의 산짐승들이 긴 전설의 잠에서 깨어나와 워이 워이 푸르게 우짖는 곳,
그 남산기슭의 흙이라도 맨발에 묻혀보고 그 차가운 계곡물에 내 무딘 얼굴이라도 씻어보고 싶다. 5월에는 저 유채꽃밭에 지천으로 날고 있는 나빗대를 담고 싶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발길이 뜸했던 성당에 가고 싶다. 주일마다 친구들 개모임으로 인해 늘 뒷전으로 밀려나던 불쌍하신 우리 하느님, 그 하느님 앞에서 얼굴이나 겨우 가릴 두 손바닥만한 내 빈곤한 하느님 사랑이 이제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싶다. 그리하여 내 천한 영혼이 거듭 태어나고 싶다. 번데기를 깨트리고 저 찬란한 영혼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5월의 나비들처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내가 웅크리고 앉아 내 발톱을 깎았다. 그 모습이 안으로 수구름을 삼키고 있는 슬픈 짐승 같았다. 발톱 하나가 또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근육은 매일 한 움큼씩 소실되는데 어디서 나온 기운인지 무력한 육체를 뚫고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과 수염은 매일 무럭무럭 자라났다. 신기할 지경이었다. 신혼 초부터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넥타이를 고르거나 양말을 찾아 신는 등 소소한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입지도 머리를 감지도 못한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미안했다.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어느 날 밤 아내가 뜬금없이 내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아프더라도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내는 사방으로 튄 발톱들을 손으로 쓸어 담은 뒤 신문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챙겨들었다. 명예퇴직 후 아내와 나는 카페로 출근했다. 두 손과 두 다리마저 움직이기 어려워 내가 말하면 아내가 받아 적는 식으로 소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란 아래로 서서히 꺼지는 것이었다.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아래로 당겨져 종국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은 발에서 가슴으로, 손에서 가슴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죽음이 이제 입까지 올라온 모양이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자주 흘리고 딱딱한 것은 씹어 삼키기 어려웠다. 혀의 움직임이 둔해져 발음도 불명확해졌다. 그나마 아내는 내 말을 잘 알아듣는 편이었다.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면 글자판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아내가 시옷, 기어, 디귿, 지읒 등이 적힌 글자판의 자음을 하나하나 짚었다. 쭉 짚다가 비읍에 이르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아내가 모음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에 이르면 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비혼이라는 단어를 완성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글자판을 수십 번 짚어가며 대화를 이어가야 했다. 단어와 단어 사이, 조사와 조사 사이 그토록 깊고 넓은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래도 소설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제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매일 그동안 구상해 놓은 소설을 쓰느라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67편을 완성했는데 책으로 묶기에는 아직 부족한 분량이어서 마음이 바빴다. 우리의 단골 카페는 부산 KBS 뒤편에 숨어 있었다.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조용한 카페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커피 향이 기분 좋게 감겨왔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목재 가구 냄새와 커피 냄새가 낮게 떠다니며 묘한 향취를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사정을 알 리 없겠지만 눈치 빠른 카페 주인은 한적하고 조용한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창밖에는 만지면 닿을 듯한 거리에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잔디와 조그만 둔덕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지정석처럼 그곳에 앉아서 저녁까지 작업을 했다. 때로는 소설을 쓰다가 때로는 지난 추억을 반추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나는 비온이라는 단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창덕궁 후원인 비온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한양대병원 임상실험에 참여한 뒤 일부러 그곳을 찾았고 그때 구상한 소설이 비온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누게릭이라는 동일한 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비온을 산책하는 줄거리다. 내 자전적 소설이기도 했다. 조금만 말해도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갔다.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온 힘을 다해 연필심을 침으로 묻혀 꾹꾹 눌러쓰듯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다 보니 땀이 나고 쉬 피곤해졌다. 발음에 신경을 쓰느라 섬광처럼 번뜩이며 지나가는 좋은 표현들을 놓치는 것도 안타까웠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A4 한 장 정도도 진도를 내기가 힘들었다. 서로가 같은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구술할 때였다. 곧 양손 다 못 쓰게 되겠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리에 힘도 빠져 걷지도 못할 거요. 그가 받았다. 목도 가누지 못할 것이고 드디어 침대에 드러눕겠죠. 몸은 미라처럼 말라가고 음식도 삼킬 수 없게 되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목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아 죽을 밀어 넣어주면 그 죽으로 연명을 하며 말을 할 수도 없고 외계인처럼 호흡기를 달고 두 눈만 깜빡이며 육체의 감옥에 갇혀 가족의 끝없는 짐이 되어 열심히 타이핑하던 아내가 불현듯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 아직도 그런 생각하느냐는 물음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엔 산다는 게 뭔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담담한 편이다. 인간의 삶이나 동물의 생이나 이 세상 잠깐 머물다 가는 거, 하늘이 부르면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는가. 소설 속의 두 남녀는 기약 없는 작별 인사를 한다. 살아남아요. 남자가 말하자 여자도 짧게 답한다. 그럴게요. 당신도. 소설은 이렇게 끝맺을 생각이었다. 평론가 박형준은 소설 비온을 읽고 비온을 생각했다고 어느 평문에서 밝히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모든 뇌계릭병 환자들이 그런 슬픈 소원을 간직하고 있지 않겠는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창밖으로 펼쳐진 저 부드러운 잔디를 간절히 밟아보고 싶었고 우두두 뼈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오래도록 기지개도 켜보고 싶었다. 누군가와 만났을 때 힘차게 팔을 흔들며 오래 악수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몸이 옥죄어오는 유배지 같은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난 오래오래 외로울 거라는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병은 일정 정도까지 진행되다가 멈출 확률이 15%가량 된다고 한다. 그 상태만이라도 유지한다면 나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대신 생각을 더 많이 숙성시킬 수 있을 것이고 원고를 빨리 쓰지 못하는 대신 더 웅축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감나무가 스스로 감을 떨어뜨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듯 그동안 쓸데없는 일에 기운을 쏟은 근육들을 버리고 오롯이 영혼의 근육 만들기에만 몰두하면 된다. 지금 내 신경은 오로지 소설을 쓰기 위한 신경작용이다. 뇌계릭병이 내 몸에서 근육을 모두 앗아가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이다. 신이 내게 정신과 육체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정신을 선택할 것이다. 내 정신이 곧 내 소설이고 소설을 쓸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내 소설도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작품이 세상 누군가의 영혼의 힘이 되고 영혼의 근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걸린 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보고자 나 자신을 다독였다. 말문이 막히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족과 추억도 더욱 많이 만들자고 세 번째 소설집도 내고 지금까지 쓴 작가론과 평론을 모아 평론집도 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구상해온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도 완성해보자고 죽음에 저항하며 동시에 죽음을 긍정하는 삶. 난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다만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해 육체의 감옥에 갇혀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이 불행에 대해 나 자신이 분노나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나는 비로소 신에 대한 책무를 제외한 그 모든 책임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롭다. 나는 이 자유를 누리겠다. 이 자유 속에서 희망을 찾겠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하고 고맙다. 최근에 쓴 시 한 편으로 단안한 심정을 전한다. 병상에서 옆으로 돌아누웠다. 베란다에서 아내가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다. 그 옆으로 조그만 화분들이 아기자기 다육이, 허브, 선인장, 철주, 야생화
베란다 너머로 건너편 아파트 지붕들이 보이고 그 위의 하늘은 침울하다. 갑자기 몰려오는 데자뷰. 아, 이것은 오래된 대웅전 벽면의 불화. 아니면 화투비광의 그림처럼 몇천 년 만에 만나는 기억.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몇천 년 후에 만날 기억. 아득하여라 시간이여. 목숨은 붉은 꽃처럼 피어선 지고. 아름다운 순간. 설에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다. 산소는 고향 마을의 뒷산 중턱에 있는 밭가에 모셔져 있다. 이곳에서는 마을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학 시절 어느 여름방학이었던가 어머니와 나는 이 밭을 매러 왔었다. 때앞볕이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어머니는 벌써 2고랑째를 메고 계셨지만 나는 반고랑도 매지 못하고 밭둑의 산수유 그늘로 물러나고 말았다. 땀을 식히며 무연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때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아름드리 참나무였다. 그 참나무의 무수한 잎새들이 탄력 있는 정오의 햇빛을 받아 물결처럼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마치 낮에 켜둔 신의 등불 같다고 할까. 숲에서 들려오는 무성한 매미소리와 짙푸른 들판과 마을의 하얀 지붕들과 함께 그건 한없는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 이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말자. 살다 보면 자신에게만 다가오는 내밀한 아름다움의 순간이 있다. 그때도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 싶다. 어머니는 돌아가시어 당신이 매던 그 밭에 묻히셨다. 그 참나무도 잘려나가 목재가 되어버린 지 오랜 이 쓸쓸한 겨울에 나는 마을을 오래 바라보고 섰다. 감나무 영가. 나는 그대 떠난 빈집의 그 깊은 마당가에선 한 그루 감나무이고 싶다. 낮이면 햇빛의 잎사귀를 반짝이며 먼 산등성이로 넘어가는 구름을 보다가 밤이면 별을 스치우고 불어오는 바람에 조용히 감꽃 몇 개 떨구고 싶다. 새벽이면 간밤에 새로이 우러난 그 맑은 우물물에 내 그림자를 들이우고 고개 숙여 서늘한 명상에 잠기고 싶다. 내 가지에 와 앉은 새들의 노래는 그대 오래 기다리는 나의 위안이다. 내 잎새만큼 푸르고 무성한 매미소리는 어떤가. 아, 가만가만히 가지를 타며 울어대는 들고양이도 잊지 말아야지. 나는 그 소리에 날마다 키가 크고 꽃을 피운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그대 언젠가 자분자분 걸어 넘어올 고갯길을 바라보며 등 뒤에 흐르는 시간을 전송하겠다. 그리하여 늙은 오후가 당도하면 어디쯤 오고 있을지 모를 그대의 가슴을 향해 툭 하는 소리로 붓감 하나 떨구어 보내겠다. 내 이 가난한 신호를 그대 우연이라도 주어주기만 한다면. 가을이면 가지가 휘게 달린 나의 찬란한 등황색의 기쁨을 그대 아는가? 나의 기쁨은 언제나 그대의 몫이다.
가장 높은 가지에 신성한 까치밥만 남기고 이 사유의 흐뭇한 열매를 모두 거두어 주길. 그리하여 그것이 또 다른 나의 기쁨이 되길. 나는 마당을 들어서는 그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며 여기 오래 서 있겠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의 잎새도 떨어져 가지가 여여가는 겨울이 오리라. 어느 춥고 눈 내리는 날 그대 아궁이를 덮이는 한 아름의 장작으로 쌓여 나는 말없이 그대 빈집을 지키겠다. 그대 아궁이에서 가장 포시라운 불꽃이 되어 너울거리길 꿈꾸며 그대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도 좋다. 그리하여 그 불꽃을 저 먼 우주로 보내는 은밀한 모스부호로 삼아도 좋다. 어쩌면 저 먼 처녀별자리의 아름다운 처녀 페르세포네가 그대에게 답신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그대 향해 떠나는 강물이 되고 싶다. 저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개울물을 데리고 가슴에 생각하는 고기들을 품고 그대 기다리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고 싶다. 흐르다 막아서는 둑들도 허물고 저 혼자 갇혀있는 습지도 불러서 깃발 꽂힌 나루토와 사람들의 잠자는 마을을 지나 쉼없이 흐르고 싶다. 흐르고 흘러서 그대에게 닿으면 바다의 자궁 속으로 힘차게 밀려들고 싶다. 그때 내 차갑고 황홀한 오르가슴을 그대 욕해도 좋다. 바다의 자궁 속에서 나는 청동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는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다. 내 안일과 관성의 새장을 찢다가 부리에 붉은 피가 흘러도 저 창공의 자유를 노래하는 새가 되고 싶다. 저물녘엔 그대 창밖에 심어진 후박나무에 깃을 들이고 창문에 비친 그대의 실루엣으로 위안을 삼겠다. 그대 어느 날 저녁 창밖에서 들리는 낯선 새소리를 기억해 주길. 그 새소리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음을 기억해 주길. 나는 길이고 싶다. 언제나 그대에게로 뻗어 있는 길이고 싶다. 그 길 끝에 그대는 눈부신 못이 적삼으로 서 있다. 나는 모시고 싶다. 그대 영혼의 모시 적삼을 걸어주고 싶다. 나는 산이고 싶고 호수이고 싶고 바위이고 싶고 꽃이고 싶고 안개이고 싶고 바람이고 싶고 구름이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싶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대에게 공기처럼 가볍게 다가가고 싶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대이다. 사랑하는 이여, 이 깊은 밤 서로 얼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는 향기로 그대를 안다. 꽃에 이르는 길. 오랜만에 지인멱과 금정산에 올랐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동문까지 능선길을 타고 오르기로 했다. 연두빛 실록이 피어나는 숲길은 향기롭고 아름다웠다. 숲 사이에 지천으로 핀 진달래와 길섭에 작은 꽃잎을 피어올린 야생화들이 반갑다. 동문에 이르자 산성마을 가는 길가에 삼벚꽃이 만발해 있다. 고개 넘긴 흰 구름이 가지 위에 걸려 있는 듯하다.
그 꽃잎들을 보는 순간 작년 이맘때쯤 만났던 꼬마가 생각났다. 그때도 이 길엔 벚꽃이 화사한 봄볕 아래 활짝 피어 있었다. 꽃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5~6살가량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유독 낮게 내려앉은 작은 가지 끝을 잡고 꽃잎을 들여다보며 무엇라고 종알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엄마인 듯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아이에게 물었다. 꽃이 뭐라고 하니? 그러자 꼬마는 맑은 눈망울과 딴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예쁘다고 인사했는데 대답을 안 해. 꽃은 입이 없나 봐. 그치, 엄마? 아이의 엄마가 웃었고 나도 슬며시 따라 웃었다. 우리는 휴일이면 자연을 찾아 꽃과 나무를 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즐기는 대상으로만 볼 뿐 아무도 그것들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자연은 건강과 휴식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꽃과 나무가 사람과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꽃을 사랑한다는 것은 꽃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꽃의 영혼에게 인사해야 한다. 그것이 꽃의 핵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꽃과 나무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던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네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꽃의 대답을 듣고 꽃의 문을 열게 되는 날이 오기를 빌어본다. 그 꼬마가 그러했을 것처럼. 5월에는 밤새 맑은 영혼으로 깨어 있어 저기 함초롬이 다가오는 싱그러운 새벽의 발소리를 듣고 싶다. 도심의 전봇대 위에 가난하게 깃들인 둥지에서 남아 푸른 하루의 이마를 여는 새들의 날개짓 소리, 아파트 베란다에 옹색한 화분에서 남아 새로운 꽃잎을 터트리는 철쭉꽃의 상고, 그것들을 숨죽여 듣고 보고 싶다. 그리하여 내 오만한 영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상의 진리를 경건하게 배웠으면 싶다. 5월에는 등나무 그늘 아래에서 등꽃처럼 피어나는 청춘 남녀의 흐벅진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하여 언제부턴가 모르게 일상의 잡담에 무디어가는 내 젊은 감성을 불러 일깨워 그 웃음만큼 푸른 영감의 세례를 받고 싶다. 5월에는 온밤 내 편지를 쓰고 싶다. 딸기꽃 피어 향기로운 밤을 오롯한 불빛 하나 밝히고 오래 잊었던 얼굴들과 오래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금 푸르게 떠올리고 싶다.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싶다. 5월에는 비 오고 바람 불더라도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 쑥부쟁이 꽃잎 빛깔로 갠 하늘 아래 간밤에 비해 삼단 같은 머리를 감은 보리 이삭들이 살가운 바람에 탐스런 물결을 자아내는 어느 들판 어귀에서 젊은 날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리운 사랑 하나 만나고 싶다. 그러다 문득 내가 있던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는 깨달음이 있을라치면 그 먼 길을 허이허이 되돌아오고 싶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이웃에 대한 내 가난한 사랑을 새로운 의미로 깨우치고 싶다.
5월에는 지나치는 모든 아이들에게 눈웃음을 주고 싶다. 온 산에, 온 들판에, 온 하늘에 짙어가는 5월의 실록이 바로 그들 아니랴. 5월에는 경주 남산을 오르고 싶다. 아직도 무열왕과 문무대왕의 백성들이 흰옷 입고 푸른 골짜기를 서성이는 곳, 순하디 순한 눈망울의 산짐승들이 긴 전설의 잠에서 깨어나와 워이 워이 부르게 우짖는 곳, 그 남산기슭의 흙이라도 맨발에 묻혀보고 그 차가운 계곡물에 내 무딘 얼굴이라도 씻어보고 싶다. 5월에는 저 유채꽃밭에 지천으로 날고 있는 나빗대를 담고 싶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발길이 뜸했던 성당에 가고 싶다. 주일마다 친구들 개모임으로 인해 늘 뒷전으로 밀려나던 불쌍하신 우리 하느님, 그 하느님 앞에서 얼굴이나 겨우 가릴 두 손바닥만한 내 빈곤한 하느님 사랑이 이제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싶다. 그리하여 내 천한 영혼이 거듭 태어나고 싶다. 번데기를 깨트리고 저 찬란한 영혼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5월의 나비들처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내가 웅크리고 앉아 내 발톱을 깎았다. 그 모습이 안으로 수구름을 삼키고 있는 슬픈 짐승 같았다. 발톱 하나가 또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근육은 매일 한 움큼씩 소실되는데 어디서 나온 기운인지 무력한 육체를 뚫고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과 수염은 매일 무럭무럭 자라났다. 신기할 지경이었다. 신혼 초부터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넥타이를 고르거나 양말을 찾아 신는 등 소소한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입지도 머리를 감지도 못한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미안했다.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어느 날 밤 아내가 뜬금없이 내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아프더라도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내는 사방으로 튄 발톱들을 손으로 쓸어 담은 뒤 신문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챙겨들었다. 명예퇴직 후 아내와 나는 카페로 출근했다. 두 손과 두 다리마저 움직이기 어려워 내가 말하면 아내가 받아 적는 식으로 소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란 아래로 서서히 꺼지는 것이었다.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아래로 당겨져 종국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은 발에서 가슴으로, 손에서 가슴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죽음이 이제 입까지 올라온 모양이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자주 흘리고 딱딱한 것은 씹어 삼키기 어려웠다. 혀의 움직임이 둔해져 발음도 불명확해졌다. 그나마 아내는 내 말을 잘 알아듣는 편이었다.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면 글자판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아내가 시옷, 기어, 디귿, 지읒 등이 적힌 글자판의 자음을 하나하나 짚었다. 쭉 짚다가 비읍에 이르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아내가 모음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에 이르면 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비혼이라는 단어를 완성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글자판을 수십 번 짚어가며 대화를 이어가야 했다. 단어와 단어 사이, 조사와 조사 사이 그토록 깊고 넓은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래도 소설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제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매일 그동안 구상해 놓은 소설을 쓰느라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67편을 완성했는데 책으로 묶기에는 아직 부족한 분량이어서 마음이 바빴다. 우리의 단골 카페는 부산 KBS 뒤편에 숨어 있었다.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조용한 카페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커피 향이 기분 좋게 감겨왔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목재 가구 냄새와 커피 냄새가 낮게 떠다니며 묘한 향취를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사정을 알 리 없겠지만 눈치 빠른 카페 주인은 한적하고 조용한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창밖에는 만지면 닿을 듯한 거리에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잔디와 조그만 둔덕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지정석처럼 그곳에 앉아서 저녁까지 작업을 했다. 때로는 소설을 쓰다가 때로는 지난 추억을 반추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나는 비혼이라는 단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창덕궁 후원인 비혼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한양대병원 임상실험에 참여한 뒤 일부러 그곳을 찾았고 그때 구상한 소설이 비혼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뇌계릭이라는 동일한 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비혼을 산책하는 줄거리다. 내 자전적 소설이기도 했다. 조금만 말해도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갔다.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온 힘을 다해 연필심을 침으로 묻혀 꾹꾹 눌러 쓰듯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다 보니 땀이 나고 쉬 피곤해졌다. 발음에 신경을 쓰느라 섬광처럼 번뜩이며 지나가는 좋은 표현들을 놓치는 것도 안타까웠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A4 한 장 정도도 진도를 내기가 힘들었다. 서로가 같은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구술할 때였다. 곧 양손 다 못 쓰게 되겠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리에 힘도 빠져 걷지도 못할 거요. 그가 받았다. 목도 가누지 못할 것이고 드디어 침대에 드러눕겠죠. 몸은 미라처럼 말라가고 음식도 삼킬 수 없게 되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목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아 죽을 밀어 넣어주면 그 죽으로 연명을 하며 말을 할 수도 없고 외계인처럼 호흡기를 달고 두 눈만 깜빡이며 육체의 감옥에 갇혀 가족의 끝없는 짐이 되어 열심히 타이핑하던 아내가 불현듯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 아직도 그런 생각하느냐는 물음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엔 산다는 게 뭔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담담한 편이다. 인간의 삶이나 동물의 생이나 이 세상 잠깐 머물다 가는 거
하늘이 부르면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는가. 소설 속의 두 남녀는 기약 없는 작별 인사를 한다. 살아남아요. 남자가 말하자 여자도 짧게 답한다. 그럴게요. 당신도. 소설은 이렇게 끝맺을 생각이었다. 평론가 박형준은 소설 비혼을 읽고 비혼을 생각했다고 어느 평문에서 밝히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모든 뇌계릭병 환자들이 그런 슬픈 소원을 간직하고 있지 않겠는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창밖으로 펼쳐진 저 부드러운 잔디를 간절히 밟아보고 싶었고 우두두 뼈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오래도록 기지개도 켜보고 싶었다. 누군가와 만났을 때 힘차게 팔을 흔들며 오래 악수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몸이 옥죄어오는 유배지 같은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난 오래오래 외로울 거라는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병은 일정 정도까지 진행되다가 멈출 확률이 15%가량 된다고 한다. 그 상태만이라도 유지한다면 나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대신 생각을 더 많이 숙성시킬 수 있을 것이고 원고를 빨리 쓰지 못하는 대신 더 웅축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감나무가 스스로 감을 떨어뜨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듯 그동안 쓸데없는 일에 기운을 쏟은 근육들을 버리고 오롯이 영혼의 근육 만들기에만 몰두하면 된다. 지금 내 신경은 오로지 소설을 쓰기 위한 신경작용이다. 뇌계릭병이 내 몸에서 근육을 모두 앗아가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이다. 신이 내게 정신과 육체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정신을 선택할 것이다. 내 정신이 곧 내 소설이고 소설을 쓸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내 소설도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작품이 세상 누군가의 영혼의 힘이 되고 영혼의 근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걸린 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보고자 나 자신을 다독였다. 말문이 막히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족과 추억도 더욱 많이 만들자고 세 번째 소설집도 내고 지금까지 쓴 작가론과 평론을 모아 평론집도 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구상해온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도 완성해보자고 죽음에 저항하며 동시에 죽음을 긍정하는 삶. 난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은 모를 것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